자, 이제 이번에는 농지법입니다. 파트 1 해가고 제가 농지의 역사를 알면 농지가 보인다. 그 다음에 농지에 관한 법률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농지법의 역사부터 좀 잠시 알고 시작을 하시자고요.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미국이나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고,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됐을 때 우리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왔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우리 남쪽에서는 하제 준장이 와서 군정을 하게끔 되는데, 제일 먼저 그 하제 준장이 했던 것은 일본에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정치범 보호관찰령, 출판법 3개는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만들었던 법을 그대로 사용했고,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그 법 갖고 그대로 근무를 하게끔 됐습니다. 없앤 것은 치안유지법, 정치범 보호관찰령, 출판법 이 3개만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45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총선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를 만들었고 했고, 그 국회의원에서 간접 선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됐던 겁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초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것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 제 86조에 보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하는 것이 헌법 제 8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남한에서는 지하 자원은 없고, 석탄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하 자원은 없고 공장도 없고, 유일하게 생계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예전 일제시대 때부터 뭐라 그러죠? 우리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토지주. 그러니까 그렇게 소작농, 우리가 소작인이라고 그러죠. 소작.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매여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부만 갖고 오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그거를 어떻게 한다? 없애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보면 이 러시아도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었죠. 공산주의 국가가 자체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부 다가 왕이 다스리는데, 왕족들이 농지를 전부 다 소유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놀고 먹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은 평생을 농사만 짓고, 왕족이나 이런 사람은 평생을 놀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건 불공평하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모든 땅은 국가에서 소유한다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가 생겨날 때인데, 남한에서는 모든 땅이 아니라 농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만드는 것이 이 당시에 이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래서 농지개혁법이 49년 6월 20일 만들어서 농지개혁법 해갖고 정부는 좌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를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죠. 나누어 준 것이 무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을 분할을 해서 받는데 소득의 절반을 5년 동안을 정부에다 줌으로써 5년 후에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사람 땅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만들었고, 이 당시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안 짓는 사람인지 알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이라는 걸 제일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지내오다가 197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아시게 보면 1973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혹시 사장님,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혁명 일으킨지 아세요? 몇 년도요? 1961년도. 61년도죠? 61년도. 61년도. 예, 61년도인데 61년도에 혁명을 이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국회를 해산하고 만들게 뭐였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2년 동안 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건데, 보면 그러면 61년도에 혁명을 했고 62년도에 보게끔 되면은 그때까지 62년도에 국가재건 최고 회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승만 정부에서도 일제시대에 쓰고 있던 법을 그대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일 먼저 하지 준장이 와갖고 그 일본에 있던 법을 3개를 폐지시켰다 그랬죠. 나머지는 그대로 했다 그랬죠. 그대로 한 것을 62년도까지 그 법, 일제시대 법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62년도에서 보니까 건축법 뭐 이런 법으로 많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던 것더라고요. 법이 그때부터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후 1973년도에 농지에 관한 법률도 박정희 정부에서 바꾸게끔 되는데, 인구는 늘어나죠.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그 6.25 전쟁이 나면서 북한에 있던 분들이 공산주의 체계를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많죠. 모든 재산 다 놓고 내려와갖고 인구는 늘어났는데 쌀은 모자라다 보니까, 혹시 사장님 군대 가셨을 때에 토요일 날은 군대에서 뭘 주죠? 분식. 라면 줬죠. 그 다음에 분식의 날 있었죠. 수요일 날. 그만큼 쌀이 모자라다 보니까 밀가루를 수입하고 분식의 날도 하고 라면도 개발해서 그게 군에 갔을 때 토요일 날은 반드시 점심 라면으로 먹게끔 하고 분식의 날을 만들고, 또 기억나세요? 통일벼라는 거? 네, 기억나요. 통일벼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제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쌀을 생산을 많이 하게끔 연구를 하라 그래갖고 쌀의 생산이 많이 하는 걸 벼를 만드는 게 통일벼예요. 그 통일벼인데 이 통일벼를 만들어 놨더니 우리나라 입맛에 맞지 않아 갖고 많이 좀 잘 안 사 먹게끔 되고 된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생각했던 게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했던 건데, 그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했던 것이 쌀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나오다 보니까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화 법률로 바뀌어서 핵심이 농지를 전용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하지 못하는 절대 농지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절대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게끔 만들어졌던 것이 그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할 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법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전 1974년 1월 1일 이전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띌 때에 불법 건축물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었을 때는 합법이었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불법으로 해서 74년 1월 1일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을 원상복구 조건이고,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었을 때는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적으로 해주는 계기가 여기서 생겨나게끔 되는 겁니다. 제일 핵심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대리경작자의 지정이 있죠. 농지인데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농지에다가 다년생 식물 못 짓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카드, 농지 원부를 작성하게끔 만들어서 누가 어떤 농지를, 어떤 농사를 짓는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농지에 의해서 생계를 의존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주 농지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시행령 구조 보시면 이때 보면 절대 농지 전용에 따른 조성비의 납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절대 농지에만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 조성비를 비용을 냈지, 일반 농지인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써도 농지 조성 비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내다가 전두환 정부 때에 1987년도인데 이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이, 그러니까 밥 걱정은 벗어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목숨을 걸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지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도 하고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빌려주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유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투자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두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때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면서 뭘 만들어냐면은 농지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을 이때 만들어지게끔 되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이때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력을 회복했을 때 수요일 날 분식의 날 안 가도 되는데 먹는 거 가지고는 걱정이 없는 시대에 들어섰을 때에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농지를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km 이내에 6개월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걸 이때 만드는 겁니다. 농지 임대차 관리법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임대차의 계획 관리, 임대차 기간, 임차료, 위탁 경영, 농지관리위원회, 농지 매매 확인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 매매할 때 6개월 이상 20km 이내 여기 보면 거주하고 있는 시구 읍면장의 관할지역 안에 소지하는 농지, 거주하고 있는 시구 읍면의 관할지역 밖에 소지하는 농지로서 거주로부터 20km 이내에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쭉 지내다가 김영삼 정부 때 1966년도에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통합을 해서 농지법으로 새로 만들게끔 됩니다. 농지 임대차 관리법 해갖고 뭔다 이렇게 했죠. 다른 법률 폐지 이렇게 만들었죠. 농지 임대차 관리법 이를 뭐야? 폐지한다. 언제? 96년 1월 1일. 그렇죠? 농지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 농지 이거 폐지한다 넣었죠? 언제? 90년 1월 1일. 즉, 96년도 1월 1일부로 농지 임대차 관리법과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합쳐서 김현상 정부에서 농지법으로 새로 만들게끔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농지법이 만들어지면서 20km 이내에 6개월이라는 거주 요건이 없어지게끔 됩니다. 누구든지 농지는 여태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업인이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인이었어야지 농지를 살 수가 있었는데 이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어제까지는 농업인이 아니었는데 농지를 사면서 이제부터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농지법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그 김현상 정부에서 FTA를 맞이해서 그 당시에 마라케시 협상인가 뭔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FTA를 하게끔 되면은 정부에서 봤을 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는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이때 앞날을 내려다보고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과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합쳐서 농지법으로 만들어 놓고 20km 이내 6개월 이상의 거주라는 조건을 없애버린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소작을 하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을 쓸 때는 이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데, 사실은 그 후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를 수 있고 농사를 안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고 다른 데에 취직하는 게 더 쉽다고 보고 취직할 자리가 많다 보니까 내가 농지를 사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농사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응? 지리 얼마 줘? 제가 얘기했어요.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지어주시기만 하면 농사를 안 지면 안 되니까 지어주시기만 합니다. 즉 그만큼 땅 농지의 주인으로서 힘을 쓰는 시대가 이제 지났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받게끔 했고, 가장 핵심적인 게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놓고, 살 때 영농 계획서를 써서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에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때는 강제로 이행강제금, 농사를 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농사를 안 질 때는 강제로 그 농지를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강제로 팔 수 있게끔 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농지법이 바뀌게끔 된 다음에 FTA가 시작이 되자 농노비를 위한 엄청난 법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가장 약점이 혹시 허수단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약점. 농지가 작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논농사를 짓는 데서 가장 넓은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현대서산 간척지예요. 현대서산 간척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0만 평 되는데, 거기 현대에서 기계로 다 농사를 짓는데, 그게 일반 다른 데서 농사를 짓는 가격이 약 3분의 1 가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FTA에서 외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에게 수출을 할 수가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나라에서도 그쪽 나라에다가 전자제품인지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끔 맞교환하자는 것이 FTA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FTA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FTA를 하긴 해야지 되는 겁니다. FTA 때문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반대 데모도 많았고 많았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미군에 대한 걸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으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FTA를 체결합니다. 미국이 인구가 얼마죠? 3억 5천. 네? 3억 3억 5천. FTA가 뭐죠? FTA가 뭡니까? 자유무역. 자유무역이죠. 예.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국경이 없이 서로 간에 팔고 사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얼마죠? 5천만.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 그러면 5천만하고 3억 5천하고 서로 맞바꿔서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이득입니까? 한국 자, 중국의 인구는 얼마죠? 14억. 중국도 FTA를 했죠. 그럼 14억하고 5천만하고 서로 무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14억의 인구한테 다 팔 수 있고, 14억의 인구가 5천만 원을 내서 우리 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득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는 유능한 경제학자가 있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없습니까? 왜 한국과 FTA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큰 세계적인 전략이 FTA를 통해 가지고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나라들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5천만 밖에 안 되는 한국하고 무역을 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죠.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본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살게 되는 뭘 자원이 있어야지 자원 갖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5천만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자원을 우리가 사와서 우리가 가공해서 팔면 세계 각국을 당연히 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천만밖에 없지만은 자기네들 자원을 사주는 나라가 또 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인구가 많아도 한국하고 FTA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강화해서 파는 거는 좋은데 아까 대한민국에는 뭐가 약점이라 했죠? 땅이 좁다 그랬죠? 대한민국 땅 자체도 좁은데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70%는 임야고 20%가 농지고 10%가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얼마나 작은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 제일 싼 데가 서산 간척지라고 그랬죠. 3분의 1 가격이라고 했죠. 외국에서 쌀을 싼 가격에 3분의 1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월남쌀, 뭐 안남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데서 보면은 1년에 산모작을 하면서 가격이 3분의 1 가격인데 우리나라 입맛, 아까 통일교는 우리나라 입맛에 안 맞아서 잘 안 산다고 했는데도 안락미가 입맛에 잘 안 맞죠. 근데 요새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다른 게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쌀도 별로 안 먹다가 가끔 가다 안락미 먹으니까 그건 또 그대로 또 맛있어요. 보면. 하여튼 그런데 그런 안락미가 3분의 1이라고 해 싸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90년대에는 걱정을 안 했는데 어떤 것이 걱정이 됐냐면은 한국하고 쌀하고 맛이 똑같은 것이 캘리포니아산 쌀, 미국의 그 다음에 중국의 흑룡강성 쌀은 우리 한국 쌀하고 똑같은데 그게 3분의 1 가격이래요. 서산 간척지하고 똑같이.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 중국에는 인구가 많아서 기계로 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쌀 생산 가격이 좀 싼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논농사를 짓는 것은 아까 서산 간척지가 350만 평이라고 했죠. 미국에 있는 한 농가가 평균을 논을 갖고 있는 것이 150만 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상대가 안 되고 그런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땅값 올라가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해요. 지금 보면 우리 그 이모의 친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갔는데 저기 어디 강남에 무슨 옛날에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민 갈 때 그거는 팔지 못해서 팔다 못 팔아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갔다가 한 몇 년 전에 와갖고 그 땅이 가격을 오는 거 보고 자기가 20년 가서 미국에서 돈 버는 것보다 그 땅 가격이 올라간 게 더 많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한국에 땅값이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뭐 땅이 이렇게 넓고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나 땅 갖고 투자한다고 올라가고 또 사놓고 하지 다른 데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서는 농산물을 수입을 안 할 수는 없고 수입을 하게끔 되면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정부의 정책은 FTA에 의해서 수익을 보는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정책을 쓰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게끔 되면은 이러한 법을 많이 만드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법이 이 법입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거꾸로 만들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맨 밑에가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만드는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만드는데 이것이 FTA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농업인들을 지원해주는 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건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뽑아놨지 이거 말고도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가 지금서부터는 농지를 가지고 사서 농지를 투자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도 되지만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농지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농지를 투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농지를 잘 사서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내가 농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이런 법이 바뀐 걸 가지고 어떤 혜택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유무역 체계에 따른 농업인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죠. 이렇게 법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법 여러 개를 만드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법 여러 개 만드는 것 중에서 제가 추려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법 내용이 법이 수십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법 내용을 추려서 보면 6개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정부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는 것은 틀림없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잘못하다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겁니다. 즉 농지를 임대차를 합법화해서 남의 농지를 빌려서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합법화해놓고 그 사람들을 남의 농지를 빌려서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주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법의 체계를 그동안은 농지를 빌려주면 안 됐었던 거를 빌려주는 걸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소유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법이 보니까 그렇다고요. 두 번째는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 사람을 여러 명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농사를 같이 지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빌려줘서 몰아서 질 수도 있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빌려줄 수 있는 걸 합법화 해가지고 가능한 한 생산의 원가를 낮추게끔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이 얘기는 땅이 좁은 곳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자체를 고급화하자는 겁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근무할 때 한양주택에서 근무를 하면서 1979년도에 독일에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20일 동안을. 독일에 79년도에 출장을 가서 20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독일 사람도 서민이 있고 부자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독일에 있는 서민은 일제 도요타 자동차나 캐논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독일의 서민이고,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벤츠를 가지고 있고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독일의 부자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제 상상을 보면 우리 한국의 국산은 나쁘고 돈 있는 사람이 외국산 물건을 쓰는데, 독일에 가서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자국산을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수입산을 쓰는 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강의를 끝내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강의 끝나고 목이 마르니까 어디 가서 소주라도 한 잔 같이 좀 먹자 그래갖고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성남의 모란에 살 때예요. 나가 어디를 갈까 하다 이렇게 장어집이 있어서, 야, 저기 장어집 들어가자. 장어집에 들어갔습니다. 놓고, 이 장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그 당시 주인이 이렇게 와갖고, 네, 국산은 3만 원이고요. 수입품은 2만 원입니다. 드디어 수입품보다 국산이 더 비싸게 파는 걸로 이제 대한민국도 어떻게 돼? 바뀌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는 그렇게 국산 독일산이 비싸고 수입品이 싼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국산 먹자.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잠시 나와서 대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차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업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이 농축산물 생산을 고급화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 고급 품질을 인정을 해줘서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부호들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농산물은 한국산이다 해서 비행기로 수입을 하다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수준을 높이겠다. 우리 여자분 슈퍼 가요? 슈퍼. 네. 그러면 거기서 유기농이라고 팔죠. 유기농은 5,000원. 유기농 아닌 건 2,000원이래. 유기농 사요? 아닌 거 사요? 아니, 근데 진짜 유기농이야? 가짜 유기농이야?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유기농이라는 것만 확인되면은 2,000원 아니고 5,000원이다. 또 2배 이상이 되더라도 살 수 있는 여력은 된다. 이런 게 한국에 있는 지금 경제력이. 근데 눈으로 보기엔 그놈이랑 그건 똑같은 거야. 근데 2,000원 주고 사야 돼? 5,000원 주고 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은 정부 지자체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다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걸 처음 다 관리해보고 확인이 되면 국가에서 유기농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그러면 국가에서 유기농이라고 인정된 제품이면
5천원이라도 사 먹을만 하지 않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경쟁, 다시면 가격으로 경쟁을 하지 않고 품질로 경쟁을 하는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보면. 이게 좁은 땅에서 가격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갖고 승부를 거는 게 제가 맞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고령화 농업인 조기 은퇴. 나이 먹어서 갈 데가 없어서 노인정에 가려고 그러는데 에이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는데 농사도 짓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으면 농사 짓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나이 먹으면 농사 짓지 말아요?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이라도 있으니까. 아니 이 얘기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거를 몸으로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해 지면 들어온다는 게. 그러니까 몸으로 농사를 짓는 걸 가지고 세계를 품질로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몸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체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젊은 사람들이 머리로 써 농사를 지어야지 고급화로 승부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노인들을 다른 직업으로 변화를 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머리로써 농사를 짓는 거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에 강의를 하러 가면 이틀을 하고 와요. 목요일 날 7시서부터 10시까지, 금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이틀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포항까지 가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올라오기가 뭐하기 때문에 이틀을 잡아봅니다. 그러면 포항에 목요일 날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한 6시까지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경주를 갔어요. 그 시간에 경주 잠깐, 포항하고 경주가 각각 한 30, 40km밖에 안 되니까 한 30, 40분이면 가거든요. 경주에 가서 이제 심심하니까 구경을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혼자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데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관광을 혼자로 오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좀 안내를 잠깐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해주시면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보고 하더니 ton들이 이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러면서 그냥 역사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고 좋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야, 경주는 역시 관광의 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관광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이드가 붙여서 여기 대한 설명을 다 해주나 봤더니 그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명이 있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네들을 그걸 교육을 시켜갖고 그런 걸 하게끔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당을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야. 그걸 바꾸게끔 한 거야. 그런 정책을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농업을 경작을 하지 않고 경영하도록 한다. 경작과 경영의 차이가 뭡니까? 경작은 우리가 직접 저기 하지만 경영은 일단 한다. 경작은 몸으로 떼우는 거고 경영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 자 이런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일단 한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시골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1시부터 이제 시골 교회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가라 그래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교인들한테다가 여러분 집사님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금요일 날 내가 우리 그 밭 상추밭 갈아엎을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 상추 필요하신 분 있으면 금요일 날 전까지 우리 밭에 와서 다 가져가. 애써서 농사 짓고 왜 가져가래요? 애써서 농사 짓고 왜 가져가래? 교인이니까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가져가래요? 이 얘기는 간단해요. 그 당시에 보면 상추값이 폭락을 했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다 누가 보죠? 주인이 보는 거죠. 그러면 몇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했던 게 씨값하고 뭐 다 날아가는 거죠. 한 푼도 못 건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서는 가난해서 해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젊은 사람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농사를 짓던 그 노인네들은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고 평상시 내 농지인데 농업인에게 회사한테 빌려주고 나는 거기 뭐해? 출근해서 농사를 짓고 점심때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때 되면은 또 농사 짓다가 5시 되면 퇴근하고 오는 거예요. 상추값이 올라가든지 폭락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조합법인 또 하나는 회사법인 만들어서 일반 농업인들이 회사에 출근하도록 만드는데 제가 어디 우리 우리 꽃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농사를 짓는 곳에 그 땅이 이렇게 많아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땅 어떻게 개발을 좀 할 수 있게끔 오라 그래서 한번 브리핑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천에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거기 농장에 들어갔을 때는 한 산도 못 봤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한 3, 40명이 있는데 3, 40명 중에 3분의 2가 외국인 근로자들이야. 와서 그러니까 그걸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써서 싼 인건비로 쓰면서 일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전부 다 농사를 짓게끔 이렇게 좀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깜짝 내가 놀랬고 이게 대한민국도 이제는 농업회사법인이 정착이 돼 가는구나. 이렇게 큰 회사들은 그대로 정착이 돼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농업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 우리가 1945년도에서부터 지적법이 있었죠. 지적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전답과선입니다. 전답과선은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FTA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 예를 들자면은 기계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 그 다음에 기계를 써야 되는데 기계를 쓰기에는 너무 작은 농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물이 구하기 어려운 농지. 이런 농지를 지목이 전, 답, 과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강요하게끔 되면은 그러한 농지 주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지를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만들어 놓고, 영농여건 분리농지인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게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안 되는 농지를 전닥과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농사를 짓게끔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그러한 농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자, 그러면 제가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이라고 그랬죠. 전용 허가와 신고의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의 차이가 뭡니까?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의 차이. 왜? 지금 제가 말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랬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이라고 그랬으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허가와 신고 차이를 알아야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이라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알죠.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뭡니까? 허가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신고는 신고는 농지증 발급 안 받아도 되고. 전닥과손의 경우에는 농지증에는 무조건 발급받아야 되는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해도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을 주는 것이지,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 그 신고는 신고는 내가 하는 거고, 네, 하는 거고, 허가는 여기에서 허가가 양쪽 땅. 관공서에서 승인해주는 게 꼭 승인해야만이 효과를 발휘하는 게 농계획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나는 차이.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내가 이발소를 만든다, 허가를 받아야 되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는 좀 다릅니다. 농지 전용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협의라는 것을 해요. 협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농지를 전용한다는 얘기는 농지를 현재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내가 공장을 하나 짓겠다, 제조업 공장을 짓겠다, 법규상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농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를 하는데, 왜 협의냐면은, 만약에 거기에다가 제조업이란 공장을 짓게끔 됐을 때 그 옆에 농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조업 공장을 짓게끔 되면은 그 옆에 농지에 피해를 볼 수 있죠. 허가는 반드시 허가를 내기 전에 뭐부터 먼저?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봐서 그 옆에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상으로는 그런 것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옆에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럴 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허가사항이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고, 지금 얘기했죠. 신고는 협의 없이 그냥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거기에 창고를 질 수 있다. 그냥 창고, 협의 없이 창고 짓겠고, 제조업 짓겠다. 제조업 짓는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안 한다?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는. 그러면 어떤 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다니까,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농지 전용 부담금 냅니다. 다 똑같아요. 농지 전용 부담금 다 같은데, 협의를 안 하고 용도 지역, 어떤 종류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냐는 것은 용도 지역에 따르는데,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계획관리 지역일 수도 있고 농림지역일 수도 있죠. 농림지역이라면 농림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만 질 수 있고,
계획관리적인 지을 수 있는 건물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을 수 있는데 허가는 협의를 해야 되고 신고는 협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 이렇게 6가지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음번 시간서부터는 하나하나의 법에서 무슨 법이 이 법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거고 이 법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거고 법에 따라 법이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법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게 다 법에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법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는지를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월요일날 3시까지 오시면은 다음 주에는 농지에 대한 법률 종류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